만약 생물학적인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평생 철저하게 여자로 길러졌다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캐나다에선 그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존재했습니다. 캐나다에 위치한 위니펙에 살고 있는 5살의 브렌다는 늘 자신이 잘못된 몸속에 갇혀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가 자신에게 프릴이 달린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면 옆에 있는 쌍둥이 남동생을 가리키며 나도 저런 옷이 입고 싶다고 말했죠. 그럼 브렌다의 엄마는 브렌다가 그저 원숭이처럼 뛰어놀기 좋아해서 편한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거라며 브렌다에게 조금 더 얌전하게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브렌다가 왜? 라고 반문하면 어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죠. 넌 여자아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브렌다 마음속에 있는 반발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누우면 눈을 감는 아기 인형과 드레스를 입은 바비 인형, 소꿉놀이 세트 같은 걸 사다 줘도 브렌다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 트럭 장난감과 장난감총, 칼 같은 걸 가지고 놀았죠. 심지어 브렌다는 동생이나 아빠가 그러는 것처럼 일어서서 소변을 누기 시작했는데 부모님이 소변이 흐른 다리를 씻겨주며 왜 그런 거냐고 물으면 브렌다는 천연덕스럽게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대답했습니다. 브렌다는 어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나무라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할 때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건 해마다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브렌다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고작 8살짜리 어린아이에게 극심한 우울증이 올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브렌다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했고 흥미도 느끼지 못했는데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그것보다 더 문제였던 건 브렌다의 친구 관계였죠. 브렌다는 여자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남자아이들 무리에 끼고 싶어 했는데 아이들은 브렌다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여자아이들은 브렌다의 행동이 너무 난폭하다며 피했고 남자아이들은 브렌다를 원시인이라고 부르며 조롱했는데 이 모든 건 브렌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여자아이다운 행동을 하지 않고 선머슴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브렌다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오랫동안 혼란스러워했고 그래서인지 그녀의 부모님은 브렌다가 어렸을 때부터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상담을 받을 때면 선생님은 브렌다에게 여성에 대해 교육을 했죠.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여성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브렌다가 되고 싶은 여성이란 어떤 건지 물었습니다. 또 때때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그가 브렌다에게 어떤 원숭이가 되고 싶은지 물었고 브렌다는 골똘히 고민을 하다가 고릴라가 되고 싶다고 말했죠. 상담은 늘 어렵고 어린 브렌다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 뿐이었는데 한 가지 공통된 점은 모든 상담의 끝은 선생님이 브렌다에게 여자가 되는 주사를 놓고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렌다가 10살이 되던 해 선생님은 그녀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건 일반 성인도 보기 힘들어하는 분만 영상이었죠. 찢어지는 것 같은 비명과 상상도 해보지 못한 광경에 브렌다는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무섭고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영상을 본 충격에 브렌다는 선생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마다 머리가 아파오고 구역질이 나기도 했는데 부모님은 상담을 하고 싶지 않다는 브렌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브렌다는 주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치료실로 들어가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은 브렌다의 쌍둥이 남동생도 부르기 시작했고 선생님은 남자인 동생과 여자인 브렌다를 비교하면서 두 성별이 왜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교육했죠. 브라이언, 누나 뒤로 가서 서보렴. 그리고 여느 때와 같이 치료는 여자가 되는 주사를 맞고 끝이 났습니다. 이 치료가 과연 브렌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10대가 된 브렌다는 이전보다 비교도 안 되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사춘기를 앞두고 조금씩 나오는 가슴을 볼 때마다 눈앞에 있는 거울을 깨버리고 싶은 충동을 겪었죠. 왜 이 지방 덩어리가 나한테 붙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눈을 떴다가 감으면 이게 사라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어릴 때보다 여성스러워지긴 했지만 행동거지에 신경을 쓸수록 브렌다는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막히기까지 했죠. 하지만 그렇게 참고 노력을 해도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애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고 브렌다는 점점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괴물이라고 느꼈습니다. 속 안에서 쌓이고 쌓여 단단해진 스트레스는 날카로운 칼날이 돼 브렌다를 찌르기 시작했고 그녀의 신경까지 날카로워져 있었을 때 방문 밖에서 병원에 갈 시간이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난 선생님을 다신 안 만날 거야. 또 만나라고 하면 죽어버릴 거라고. 브렌다는 더 이상해지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어느 식료품점의 주차장에서 한 남자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죽은 남자의 이름은 38살의 데이비드 라이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자신 소유의 차량 안에서 발견됐고 범행 도구인 총은 그의 옆에 떨어져 있었죠.
특이한 건 총이 일반적인 권총이 아닌 총구가 긴 산탄총의 끝을 잘라 만들었다는 건데, 데이비드의 손에 남은 탄흔과 총을 맞은 각도를 보았을 때 이 사건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가족을 만나 그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 들었는데 38살 청년의 생애는 꽤나 기구하고 비극적이었죠. 데이비드에겐 20대 초반에 이미 2번이나 극단적인 시도를 할 정도로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었는데, 아내인 제인을 만나 결혼하고 나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생긴 3명의 의붓딸들과도 잘 지냈다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었고, 2002년 마찬가지로 우울증이 있고 심지어 조현병이 있던 쌍둥이 동생이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면서 다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그 후 지난 몇 년 동안 사기를 당해 8천만 원을 날렸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실직까지 하면서 데이비드는 비참한 상황에 빠졌죠. 아내 제인은 함께하는 14년 동안 데이비드가 이따금 보이는 히스테리적인 모습을 감당해야 했는데, 데이비드가 죽기 이틀 전 끝내 제인은 별거를 제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듯 데이비드의 죽음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이 만든 비극이었죠. 저는 이 안타까운 청년의 죽음의 조사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데이비드가 죽은 원인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남자의 이름은 밀턴 다이아몬드. 하와이 대학교에서 해부학과 생식생물학 명예교수로 있었고 성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밀턴은 데이비드가 30을 넘겼을 때 만났다고 말했고, 학회지를 집필할 때 데이비드를 인터뷰했었다고 했죠. 밀턴이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학회지의 제목은 미국 소아와 청소년 학회지였습니다. 대체 데이비드가 심리의학 논문에 어떤 도움을 준 건지 의아했는데, 그때 밀턴은 제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했죠. 데이비드는 태어났을 때부터 여자로 키워졌습니다. 그의 부모와 상담이가 벌인 일이죠. 밀턴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가 태어났을 당시 그의 이름은 브루스 라이머였고 14년 동안 여자인 브렌다 라이머로 살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그와 그의 쌍둥이 동생 브라이언이 생후 8개월이 됐을 때 생긴 생식기 문제로 인해 일찍 포경 수술을 시켰는데, 당시 의사가 일반적인 메스를 이용하지 않고 실수로 전기 소잡기를 사용했었다고 했죠. 이 불행한 사고 때문에 데이비드는 음경을 크게 다쳤고, 그냥 화상 정도가 아니라 성기의 일부분이 아예 타들어가서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의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북미에 있는 유명한 의사들을 모두 찾아가 해결 방법을 찾았지만 아기인 상태에서 재건 수술은 불가능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이 됐던 건 어머니 자넷이 보고 있던 TV 안에 있었죠. 젠더라는 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양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입니다. 자넷은 우연히 심리학자이자 성과학자인 존 머니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지적이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의 언변에 끌려 그가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존 머니는 성정체성은 사회적 학습에 의해 결정된다는 성정체성 중립이론의 선구자였죠.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머니 박사를 만난 후 그의 설득에 넘어가 자식의 몸에 난 치명적인 상처로 인해 평생 놀림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남성의 성기가 필요 없는 여자아이로 자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고, 그때부터 아이의 이름을 브렌다로 바꾼 뒤 머니 박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브렌다가 된 데이비드는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머니 박사와 그와 함께 일하는 성 전문의들의 손에 일부 남은 성기를 거세하는 수술을 받았고, 브렌다는 여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는 상담을 빙자한 훈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저 브렌다가 여성의 의미나 역할 같은 걸 배운다고만 생각을 했었지만, 실상 밀턴에게 털어놨던 건 학대에 가까운 실험이었죠. 머니 박사는 성별 구분을 주입시키기 위해 어린 브렌다와 동생 브라이언의 모든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서 여자와 남자의 몸이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해 관찰하도록 했고, 데이비드는 밀턴에게 그 당시 자신과 남동생이 그 기괴한 치료에 거부를 보이면 폭력적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 강압적이게 바뀌었고, 그때는 부모님께 머니 박사의 치료 내용에 대해 말하지 못했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밀턴은 아동 성범죄를 떠올릴 만한 치료 행위가 브렌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브렌다는 늘 성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했고 스스로를 괴물로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만행이 멈췄던 건 머니 박사가 이제 막 10살이 넘은 브렌다에게 사춘기가 오기 전에 완벽한 여성이 되도록 호르몬 요법을 시작하고 생식기를 조성하는 수술을 받으라고 했을 때였죠. 머니 박사는 브렌다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부모님을 설득해 브렌다를 종용하게 만들었고, 직접 자신의 환자 중 하나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만나게 하기도 했는데, 브렌다가 거의 발작에 가까운 거부감을 보이면서 브렌다를 본 부모님은 그때부터 더 이상 어떠한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머니 박사와의 만남이 끝났을 때 브렌다는 괜찮아졌을까요? 밀턴은 그 후로도 브렌다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관계나 학업에 문제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우울감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졌고 그때부터 브렌다가 극단적인 충동을 느꼈다고 말했죠. 결국 브렌다의 부모도 뭔가 잘못됐다는 심각성을 느끼게 됐고 끝내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밀턴이 말하길 이때 울분을 토했던 건 브렌다가 아닌 동생 브라이언이었다고 했는데 평생 누나로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 형이라는 충격과 실제 그 역겨운 실험에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분노 때문이었겠죠. 오히려 브렌다는 그때 담담하게 자신의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부터 물었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친 것도 아니었고요. 이후 브렌다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인 남성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했고 새롭게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걸쳐 음경 형성 수술을 받았습니다. 분명 이 또한 힘든 여정이었겠지만 데이비드는 밀턴에게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아서 상당히 즐거웠다는 말을 했다고 했죠. 데이비드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었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가족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남아있던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는 완전히 없앨 수 없었고 나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끝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또한 밀턴의 증언을 들었을 때 동생 브라이언의 죽음 또한 머니 박사의 기괴한 젠더 실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 브라이언은 유년 시절부터 쌍둥이 누나에게 쏠린 부모님의 관심 때문에 외롭게 자랐고 머니 박사의 실험에서 겪었던 일과 누나가 사실 형이었다는 충격이 쌓이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어쩌면 행복한 삶을 살았을 쌍둥이 형제가 이 실험 때문에 비극적이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을 주도했던 존 머니 박사는 이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데이비드가 죽고 머니 박사의 실험에 대해 조사하던 중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머니 박사가 학계에 이 실험에 대해 소개할 때는 브렌다는 성공적으로 여성으로 길러졌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이 사례를 기준으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나 신체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해왔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젠더 실험을 발판으로 존 머니는 세계 성의학계의 권위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당시 데이비드의 이야기를 토대로 쓴 논문의 이름은 데이비드의 또 다른 이름들인 브루스와 브렌다라는 이름을 가명으로 표기한 존 조앤의 실제 사례. 데이비드의 부모님이 처음으로 찾아갔을 때도 성정체성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떨치던 머니 박사에게 성기에 손상을 입은 어린 브루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 브렌다는 절대 여자가 될 수 없었고 평생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머니 박사는 이러한 사실을 학계에 철저히 숨겼지만 그의 주장을 반대하던 밀턴 다이아몬드와 인권운동가들에 의해 19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1970년에 출판하기로 했던 머니 박사 실험의 후속편이 중단되게 됐고 결국 1997년 한 언론사에 의해 실패한 젠더 실험이 대대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최대 피해자인 데이비드는 밀턴을 통해 학회지를 냈고 1998년에 기자인 존 콜라핀토와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이상한 나라의 브렌다라는 책을 출판했죠. 데이비드는 평생 2번이나 성별이 바뀌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랐기에 괴로웠던 기억을 세상에 폭로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데이비드는 자신의 손으로 세상과 등졌죠. 데이비드는 캐나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관해 누군가가 머리를 총으로 쏴야지만 받아들일 겁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윤리의식을 버리고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러 두 사람의 인권과 하나의 가정, 한 사람의 정체성까지 풍비박산낸 존 머니 박사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내 이론을 공격하는 폭로들은 전부 기독교 극우 세력들과 성해방운동 반대자의 계략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비웃었던 존 머니는 85세의 나이에 본인이 끼친 피해에 비해 너무나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물론 성정체성에 있어서 후천적인 영향이 없진 않을 겁니다. 사회엔 아직도 많은 성적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우리는 살면서 습득된 젠더에 갇혀 살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의 생물학적 성별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건 인권 침해이고 정서적인 살해나 다름없습니다. 데이비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만약 어떤 여자가 사고로 가슴을 잃었다면 남자로 만들어야 하나요?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윤택한 삶을 사는 단 하나의 이유가 다리 사이에 달고 다니는 것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나 얄팍한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런 말을 했던 데이비드보다도 성적 고정관념과 젠더의 틀 안에 갇혀있던 건 존 머니 박사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